동서, 나는 어머니 못 모셔. 최 씨가 그 말을 내뱉던 순간 마당 안이 싸늘해졌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박씨 가문 사랑채 마당이었다. 감나무 가지에 홍시가 서너 개 매달려 있었다. 구경 나온 이웃들이 숨을 죽였다. 최 씨가 말을 이었다. 한양으로 올라가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병드신 어머님을 모시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박씨 노모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72살,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노인이었다.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울퉁불퉁했다. 그러나 그 입술이 떨리지 않았다. 알겠다. 그 한마디였다. 최 씨가 어깨를 폈다. 마당에 침묵이 흘렀다. 이웃들이 눈치를 보았다. 훈장 오 씨가 헛기침을 했다. 그때였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다. 떨렸다. 막내 며느리 윤 씨였다. 23, 무명 치마에 눈이 또렷한 여인이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었다. 최 씨가 돌아보며 눈썹을 올렸다. 아우님 사정이 나보다 더 어렵잖아. 남편도 없이 혼자인데. 압니다. 그러면서 왜? 윤 씨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윤 씨도 몰랐다. 최 씨가 못 모신다고 했을 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노모의 굽은 등을 보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저 등이 혼자 남겠구나. 그 생각 하나가 입을 열었다. 계산이 아니었다. 그냥 그 등이 눈에 밟혔다. 최 씨가 피식 웃었다. 나는 기와집 두 채에 땅 6미 받고 아우님은 어머님 받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공평한 분가가 어디 있겠어. 주위에서 킬킬대는 소리가 났다. 윤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무릎 위 손이 쥐어졌다. 두려웠다. 남편도 없이 혼자인 몸으로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지금 당장 답이 없었다. 그때 노모가 걸어왔다. 지팡이 끝이 마당을 더듬으며 천천히 나아왔다. 윤 씨 앞에 멈추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윤 씨의 머리 위에 얹혔다. 차가운 손이었다. 그러나 그 무게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노모가 아주 낮게 말했다. 두 사람만 들릴 만큼 잘했다.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냥 뚝 떨어졌다. 무릎 위 무명 치마에 동그랗게 번졌다. 두려운데 왜 눈물이 나는지 윤 씨 자신도 몰랐다. 재물을 고른 첫째 며느리와 사람을 고른 둘째 며느리. 그 선택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눈먼 노인 하나가 과연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 기와집과 땅을 쥔 여인이 어떻게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던 여인이 어떻게 일어서는지. 그 12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한다. 때는 조선시대. 형님, 어머니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마당 안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다. 경기도 광주 땅 너른 기와집, 박씨 가문의 사랑채 마당이었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감나무 가지에는 아직 따지 못한 홍시가 서너 개 매달려 있었다. 바람 한 줄기가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가자 낙엽 몇 장이 소리도 없이 떨어졌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막내 며느리 윤 씨였다. 23의 나이, 별로 크지 않은 키에 눈이 유난히 또렷한 여인이었다.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어딘가 소녀 같은 구석이 남아 있었다.
비단 치마가 아니라 무명 치마를 즐겨 입었고 손에는 늘 뭔가 들려 있었다. 장부거나 바느질감이거나 시어머니의 손이거나. 마당 건너편에 선 큰 며느리 최 씨가 코웃음을 쳤다. 아우님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최 씨는 31살이었다. 넓은 이마와 반듯한 콧날, 남편 박진사를 일찍 여의었으나 그 빈자리를 재물 욕심으로 채운 여인이었다. 목에는 금 놀이개가 달렸고 손가락마다 가락지를 끼고 있었다.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다. 그거 좋지. 아주 좋아. 땅 6 맞이기에 기와집 3채를 내가 받고 아우님은 어머니를 받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공평한 분가가 또 어디 있겠어. 주위에서 킬킬대는 소리가 났다. 구경 나온 이웃들이었다. 저 막내 며느리가 제 발로 빈손을 자청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다. 집안 어른 노릇을 하러 온 동네 훈장 오 씨가 헛기침을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를 유산이라 칭하는 게 도리에 맞겠소. 어머니는 유산이 아니라 모셔야 할 어른이신데. 최 씨가 손을 저었다. 훈장 어른, 말씀은 고맙지만 저도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몫의 생활비는 제가 따로 챙겨 드릴 거예요. 아우님이 모시고 싶다니 제가 말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어머니도 아우님 손이 더 좋으시다 했잖아요. 그 말에 마당 안쪽 작은 방문이 살며시 열렸다. 박씨 노모가 나왔다. 72의 나이였다. 허리가 많이 굽었고 눈은 오래전부터 거의 보이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흰 못이 저고리에 검은 치마, 머리는 곱게 쪽을 찧었다. 작은 체구였으나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운이 흘렀다.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기운이었다. 존경인지 두려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오래된 무게 같은 것이었다. 노모가 지팡이 끝으로 마당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걷었다. 누가 나를 받겠다 하였느냐.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고르게 퍼졌다. 마치 바람이 사방을 채우듯. 윤 씨가 무릎을 꿇었다. 작은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곁에 있겠습니다. 노모가 지팡이를 멈추었다. 손마디가 울퉁불퉁하고 검게 그을린 그 손이 잠시 허공에서 떨렸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와 무릎 꿇은 윤 씨의 머리 위에 얹혔다. 고야하다. 그게 전부였다. 길지 않은 말이었으나 그 말을 들은 윤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눈물을 참는 사람의 어깨가 흔들리는 방식이었다. 최 씨는 그것을 보고 안도했다. 재물은 내가 쥐었으니 됐다. 늙고 병든 어머니는 아우가 맡는다니 이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병수발 드느라 진 빠지는 건 아우가 하면 되고 나는 땅과 집으로 편하게 살면 된다. 최 씨는 속으로 그렇게 계산했다. 그러나 그 계산 속에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박씨 노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최 씨는 끝내 알지 못했다. 분가는 그날 저녁에 마무리되었다. 문서가 오가고 도장이 찍히고 이웃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최 씨는 가마를 불러 짐을 실었다. 기와집 2채의 권리 문서와 토지 문서 6장을 품에 안고 그녀는 마당을 나섰다. 노모 쪽을 한 번 돌아보지 않았다. 윤 씨는 텅 빈 마당에 남았다. 저녁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홍시 하나가 땅에 떨어져 붉은 물이 번졌다. 윤 씨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너라. 방 안은 어두웠다. 등잔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박씨 노모는 이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윤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섭지 않으냐? 노모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늙은 나를 떠안은 것이. 윤 씨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곁에 있는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노모가 눈을 감았다. 느낌.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리듯 반복하다가 노모가 작게 웃었다. 느낌으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과 가장 깊이 보는 사람. 너는 어느 쪽인지 두고 보겠다.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노모의 발 아래 이불을 여미고 등잔 심지를 조금 올렸다. 그날 밤 박씨 노모는 잠들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거라. 보여줄 것이 있다. 윤 씨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틀 후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최 씨 상속 재산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었다. 기와집 2채라 했지만 한 채는 저당이 잡혀 있었고 토지 문서 6장 중 2장은 소장농이 이미 3년째 도망간 황무지였다. 게다가 돌아가신 박 진사의 채무가 생각 밖으로 있었다. 채권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 씨는 이를 갈았다. 아우가 어머니를 모신 것이 단지 효심 때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혹시 어머니가 뭔가를 더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늙고 눈먼 노인이 뭘 가지고 있겠는가? 최 씨는 그 의심을 손바닥으로 눌러 짓밟았다. 그리고 그것이 최 씨가 살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되었다. 이튿날 새벽 윤 씨는 닭이 울기 전에 눈을 떴다. 마당에 물을 뿌리고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어머니의 방 앞에서 기다렸다. 똥이 트기 시작할 무렵 방문이 열렸다. 박씨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죽 먹겠다. 예, 어머님. 윤 씨가 상을 들여갔다. 노모는 천천히 죽을 떠먹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도 숟가락질이 흔들리지 않았다. 50년 넘게 반복한 동작이 몸에 배어 있었다. 죽을 다 먹고 나서 노모가 말했다. 장롱 맨 아래 칸. 검은 보자기. 윤 씨가 조심스럽게 장롱 문을 열었다. 맨 아래 칸에 검은 보자기가 하나 놓여 있었다. 꽤 묵직했다. 안에서 딱딱한 것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가져오너라. 윤 씨가 보자기를 노모 앞에 내려놓았다. 노모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 울퉁불퉁하고 거친 손으로 보자기를 폈다. 안에는 책들이 있었다. 크기가 제각각인 책 5권이었다. 표지가 낡고 닳아 있었다.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고 어떤 책은 귀퉁이가 뜯겨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표지가 아예 없이 속지만 남아 있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님? 노모가 그 책들 위에 손을 얹었다. 눈먼 노인의 손이었으나 그 손의 움직임이 어딘가 달랐다. 오래된 것을 어루만지는 손이었다. 수십 년의 기억이 깃든 물건을 다시 만지는 손이었다. 너의 아비 시아버지가 41해 동안 기록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시 정리하고 보탠 것들이다. 윤 씨의 손이 멎었다. 상권의 비법입니까? 비법이라 부르면 가볍다. 이것은 사람이다. 한양 상권을 50년간 움직인 사람들의 이름과
마음이 이 안에 있다. 노모는 첫 번째 책을 들어 윤 씨의 손에 건넸다. 지금 당장 읽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것만 알아라. 큰 며느리가 가져간 것은 돌과 흙이다. 내가 가진 것은 강물이다. 돌과 흙은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지만 강물은 비가 올수록 불어난다. 윤 씨는 그 책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책 한 권의 무게가 아니었다. 50년 세월의 무게였다. 검은 보자기 안에 든 책 5권을 마을 사람들은 몰랐다. 박진사가 살아있을 때도, 그 집 마당에서 분가가 이루어지던 날도 아무도 그 책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심지어 큰며느리 최 씨도 몰랐다. 그것이 박 씨 노모가 50년간 지켜온 비밀이었다. 그 비밀의 시작은 영조 임금 치세 중반,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박 씨 노모의 본명은 연홍이었다. 경기도 수원 땅 가난한 장인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 15살 때 혼처를 구하지 못하여 18살 난 박 씨 도련님의 집에 들어왔다. 지참금이 없었다. 혼수 보따리가 초라했다. 시어머니는 처음 1년 동안 그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홍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다. 눈이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흐름을 보는 눈이었다. 장터에 나가면 어느 전이 붐비고 어느 전이 한산한지, 어느 물건이 다음 달에 귀해질지, 어느 상인의 표정에서 거짓이 섞였는지. 그것이 보였다. 남편 박 씨는 처음에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다 한 번은 들었다. 아내가 말했다. 북쪽에서 마포 나루로 들어오는 소금배가 다음 달에는 반드시 줄어들 것이다. 함경도 쪽에서 큰 눈이 내린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 길목 주막 주인이 사흘 전에 소금을 2배로 샀더라. 주막 주인은 틀린 법이 없다. 지금 소금을 사두어야 한다. 박 씨는 반신반의하며 가진 돈의 절반으로 소금을 샀다. 30일 후에 소금값이 3배로 뛰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아내의 말을 다르게 들었다. 두 사람의 방식은 이러했다. 낮에는 박 씨가 움직였다. 장터에 나가고 상인들과 만나고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가 서명하고 그가 도장을 찍었다. 바깥 세상에 보이는 얼굴은 박 씨였다. 그러나 밤에는 연홍이 움직였다. 등잔 하나 켜놓고 장부를 썼다. 낮에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장터에서 주워들은 소문들, 나들이 나갔다가 스쳐들은 말들을 모조리 기록했다. 누가 어느 물건을 얼마에 샀고, 어느 상인의 얼굴이 불안해 보였고, 어느 물건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연결하고 앞을 내다보는 글을 썼다. 박 씨는 그것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 50년 동안 그렇게 했다. 박 씨 가문이 경기도 광주 땅에서 소문난 부자가 된 것은 박 씨의 수완 때문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알았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박 씨의 발 아래에는 항상 연홍의 눈이 있었고 연홍의 기록이 있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은 4년 전이었다. 그때 연홍의 눈도 함께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슬픔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의원은 노안이라 했으나 연홍은 알았다. 보아야 할 것을 다 보고 난 눈이 쉬고 싶은 것이라고. 눈이 어두워진 후 연홍이 한 일이 있었다.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기록했다. 50년의 거래, 50년의 사람, 50년의 흐름. 그것을 5권의 책에 나누어 담았다. 첫 번째 책에는
한양 상권의 지도를 글로 그렸다. 어느 시전 상인이 어느 상인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느 창고 주인이 실제로는 어느 세도가의 눈치를 보는지. 두 번째 책에는 물건의 이치를 적었다. 어느 계절에 어느 물건을 사고, 어느 때에 어느 물건을 팔아야 하는지. 세 번째 책에는 사람을 보는 법을 적었다. 첫 만남에서 상대의 어느 부분을 먼저 봐야 하는지, 거짓말하는 사람의 어느 작은 습관을 잡아야 하는지. 네 번째 책에는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이었다. 물건 값이 폭락할 때 어떻게 버티고, 경쟁자가 거짓 소문을 퍼뜨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 가장 두껍고 가장 많이 달아 있었다. 그 책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산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파는 것이다. 이 이치를 끝까지 잃지 않는 자가 마지막에 선다. 윤 씨는 그 다섯 번째 책을 제일 먼저 읽었다. 밤새 등잔을 켜놓고 읽었다. 노모가 잠든 옆방에서 무릎에 책을 올려놓고 입술을 움직이며 소리 없이 읽었다. 어떤 대목에서는 손이 떨렸다. 어떤 대목에서는 눈물이 고였다. 어떤 대목에서는 가슴이 뜨거워져 얼굴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새벽 딸기 울 때 책을 덮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그쳤다. 윤 씨는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를 결심했다. 결심이 얼굴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저 눈빛이 달라졌다. 밤새 울고 나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사람의 눈빛이었다. 한편 큰 며느리 최 씨는 그 무렵 한양으로 올라갔다. 분가한 재산을 팔아 한양에 전 하나를 차릴 작정이었다. 비단 장사를 하겠다고 했다. 광주 땅에서 나고 자란 여인이 한양 상권의 물을 전혀 모른 채 뛰어드는 것이었다. 처음 두 달은 잘 나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연줄 하나가 아직 살아있었고 그것으로 비단을 좋은 값에 들여왔다. 이웃 상인들이 새 얼굴을 신기하게 여겨 발기를 주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다. 들여온 비단에 하자가 있었다. 실을 잘못 짰는지 씻으면 색이 번졌다. 산 사람들이 들고 와서 따졌다. 최 씨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으나 어디 가서 따질 방법을 몰랐다. 비단을 팔아 넘긴 상인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그 손해가 전 하나 값이었다. 최 씨는 이를 갈며 두 번째 거래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비단이 아니라 면포였다. 그러나 그 면포 거래에서 함께 일한 중간 상인이 최 씨의 돈을 들고 사라졌다. 두 번 연속으로 속은 것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최 씨는 사람을 몰랐다. 돈을 보는 눈은 있었으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다. 처음 만나는 상인이 반갑게 웃으며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그것이 덫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지 못했다. 한양 상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느 상인이 어느 세력과 붙어 있는지, 처음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것을 몰랐다. 박씨 노모의 다섯 번째 책 세 번째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양 칠패 장터에서 처음 만나는 상인이 웃으며 다가오거든. 그 웃음이 눈까지 올라왔는지 먼저 보라. 눈이 웃지 않고 입만 웃는 자와는 거래하지 마라. 그 사람의 이익이 내 이익 위에 있다. 최 씨는 그 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 무렵 광주 땅 작은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윤 씨가 장터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소소한 것들이었다. 무 한 단, 배추 2포기, 콩 한 말. 그것을 사고 팔면서 장터 상인들의 얼굴을 익혔다. 이름을 하나씩 외웠다. 어느 전에 어느 아저씨가 앉아 있는지, 그 아저씨가 어느 시간대에 기분이 좋은지, 어느 말을 꺼내면 표정이 부드러워지는지.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였다. 사람 먼저 보아라. 물건은 그 다음이다. 3달이 지나자 장터 상인들이 윤 씨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 안악은 말이 없으나 눈이 바르다. 한 번 가격을 부르면 깎지 않는다. 물건 값을 제때 치른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노모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방 안에서 혼자 작게 웃었다. 잘 가고 있구나. 겨울이 왔다. 노모의 몸 상태가 나빠졌다. 기침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어갔으나 날이 차가워질수록 기침이 깊어졌다. 밤이면 더 심해졌다. 윤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다. 새벽에 일어나 생강을 다리고 꿀을 타고 따뜻한 것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노모는 처음 며칠은 사양했다. 네, 잠을 깨우지 마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머님 기침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게 됩니다. 노모가 잠시 침묵했다가 손을 내밀었다. 생강차 잔을 받아 들었다. 그 거친 손이 잔을 감싸 쥐는 것을 윤 씨는 보았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어떤 곳은 피부가 갈라져 있었다. 50년간 장부를 쥐고 붓을 쥐고 지팡이를 쥐었던 손이었다. 그 손 하나에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윤 씨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감쌌다. 노모가 흠칫했다. 뭐 하느냐? 차갑습니다, 어머님. 손이. 대답이 없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노모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저항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윤 씨는 그 손을 오래 잡고 있었다. 등잔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밖에서 눈 내리는 소리가 났다. 아주 낮고 조용한 소리였으나 밤의 고요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렸다. 노모가 낮게 말했다. 내가 눈먼 노인이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맞다. 이제는 정말 눈먼 노인이다. 그러나 눈 멀기 전에 내가 본 것들은 아직 내 안에 있다.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무엇이든 받겠습니다, 어머님. 아무 것이나 받겠다고 하면 안 된다. 무거운 것을 받을 때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받으면 쉬운 길이 없다. 남들보다 더 많이 보아야 하고, 더 많이 생각해야 하고, 더 많이 인내해야 한다. 윤 씨가 노모의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받겠습니다. 쉽게 말하는구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으니 무거운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빈 그릇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으니까요. 노모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빈 그릇. 그래, 그 말이 옳다. 봄이 오는 것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었다. 먼저 땅이 달라졌다. 발로 밟으면 딱딱하던 것이 조금씩 물러졌다. 그 다음에 냄새가 달라졌다. 아침 공기에서 흙냄새가 났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처마 끝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봄은 조각조각 왔다. 노모는 그것을 소리로 알았다. 오늘은 봄 냄새가 나는구나. 창문을 열지 않아도 알았다.
윤 씨가 아침죽을 들고 들어오면 윤 씨의 옷에 배어 있는 바깥 냄새로 날씨를 읽었다. 바람 방향을 소리로 읽었다. 새 울음소리로 절기를 읽었다. 참새 소리가 어제보다 짧아졌다. 먹이를 찾아 오래 날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벌레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이제 한 달 안에 장터에 물건이 쏟아진다. 윤 씨는 처음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장터에 물건이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노모에게 물었다. 그때 사면 안 된다. 물건이 많을 때 사면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나 팔 때도 싸게 팔아야 한다. 물건이 쏟아질 때 모두가 사니 모두가 팔 때는 내가 파는 물건도 그 물건 무더기 속에 묻힌다. 남들이 살 때 팔고 남들이 팔 때 사라. 윤 씨는 그 말을 장부에 적었다. 노모가 하는 말을 그날부터 모두 적기 시작했다. 조그만 책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저녁에 노모가 잠들면 그날 들은 말들을 정리해서 썼다. 노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풀어서 썼다. 이해되지 않은 것은 따로 표시했다가 다음 날 아침 여쭈었다. 노모는 그 방식을 알게 된 날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내가 쓴 것을 읽어보아라. 예, 어머님. 남들이 살 때 팔고 남들이 팔 때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건의 이치가 아니라 군중의 이치입니다. 군중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에 서야 이익이 생깁니다. 그게 맞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반만 안 것이다. 나머지 반은 무엇입니까? 군중이 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모르면 무조건 반대로 섰다가 혼자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윤 씨는 그것도 적었다. 봄이 완연해지자 노모가 처음으로 마당으로 나왔다. 지팡이를 짚고 윤 씨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마당 한 바퀴를 도는데 반 시즌이 걸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노모의 발이 땅을 더듬는 것이 보였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발바닥으로 땅을 잇는 것이었다. 감나무 앞에서 멈추었다. 이 나무가 거기 있구나. 예, 어머님. 작년보다 굵어졌느냐? 윤 씨가 나무 줄기를 손으로 감았다. 2뼘이 넘습니다, 어머님. 노모가 지팡이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나무를 만졌다. 손바닥이 껍질 위를 천천히 훑었다. 울퉁불퉁한 껍질이 그 손과 닮아 있었다. 이 나무를 처음 심을 때 내 나이 23이었다. 그때는 이 나무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윤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노모의 나이를 생각했다. 23. 윤 씨 자신의 나이가 23이었다. 어머님,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무서웠다. 시집살이가 아니라 가난이 무서웠다. 내일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서 더 잘 보려 했다. 잘 봐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눈을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노모가 나무에서 손을 거두었다.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의심해야 한다. 의심합니까? 내가 보는 것이 맞는지 의심해야 한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의심해야 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이 혹시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그 의심이 눈을 날카롭게 만든다. 윤 씨는 잠시 서 있다가 물었다. 어머님은 어머님 자신도 의심하십니까? 가장 먼저. 그 대답이 짧고 단호했다. 윤 씨는 그날 그 말을 가장 크게 적었다.
여름이 되자 윤 씨는 처음으로 혼자 한양에 다녀왔다. 노모의 허락을 받아서였다. 노모가 말했다. 칠패 장터에 가서 2시즌 동안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그냥 보고 오너라.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보고 어느 전 앞에 사람이 몰리는지 보고 어느 상인이 어느 방향을 자주 쳐다보는지 보고 오너라. 윤 씨는 그대로 했다. 한양 칠패 장터는 광주 장터와는 달랐다. 소리가 달랐다. 냄새가 달랐다. 사람 숫자가 달랐다. 무엇보다 속도가 달랐다. 광주 장터가 천천히 흐르는 냇물이라면 한양 칠패는 성난 강물이었다. 윤 씨는 2시즌 동안 서서 보았다. 처음 1시즌은 정신이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이 동시에 움직였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조금씩 눈이 잡혀갔다. 비단을 파는 전이 3곳이었다. 그중 2곳 앞에는 사람이 들끓었고 한 곳은 한산했다. 한산한 곳의 비단 색이 더 고왔다. 가격 패가 더 낮았다. 그런데도 사람이 없었다. 이유가 뭘까? 윤 씨는 그 전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그 전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주인 아닌 심부름꾼이었다. 눈이 이리저리 흔들렸고 손이 거칠었고 가격을 물으면 머뭇거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본능으로 알았다. 믿을 수 없는 얼굴 앞에서는 지갑이 열리지 않았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파는 것이다. 그 말이 떠올랐다. 윤 씨는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노모에게 말했다. 노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인이 왜 자리를 비웠는지 알았느냐?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그것까지 알아야 한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데는 이유가 있다. 재료를 사러 갔을 수도 있고, 채무자를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팠을 수도 있다. 그 이유에 따라 그 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달라진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웃 전 주인에게 물으면 된다. 윤 씨가 멈추었다. 그렇게 단순합니까? 단순하다. 장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관계다. 이웃 전 주인과 친하면 이웃 주인이 자리 비울 때를 알게 되고, 물건이 떨어지기 전에 알게 되고,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길목을 알게 된다. 장사를 이기는 것은 혼자서 하지 못한다. 장사는 관계다. 윤 씨는 그날 가장 긴 기록을 남겼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최 씨에게서 편지 한 장이 왔다. 한양 생활이 힘들다고 했다. 돈을 2번 날렸다고 했다.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했다. 잠깐 내려와도 되겠냐고 물었다. 윤 씨는 편지를 노모에게 읽어드렸다. 노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라 해라. 예, 어머님. 그리고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마라. 윤 씨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그것은 내가 가르쳐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큰며느리가 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는다. 윤 씨는 그 말을 이해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형님이 힘들다는데 형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윤 씨는 작고 소박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 자신이 잘 되는 것도 원했으나 남이 망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것을 노모는 알고 있었다. 내가 형님을 걱정하는 마음 좋다. 그것을 잃지 마라. 그 마음이 나중에 내 가장 큰 무기가 된다.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무기가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장사다. 사람의 마음을 사려면 먼저 그 사람을 걱정해야 한다. 그것이 진심이어야 한다. 가짜 걱정은 언젠가 들킨다. 진짜 걱정이 진짜 신뢰를 만들고 진짜 신뢰가 진짜 거래를 만든다. 윤 씨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다. 장사란 무엇인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 만남 속에서 믿음을 쌓는 것이었다. 그 믿음이 쌓여 관계가 되고, 관계가 쌓여 길이 되고, 길이 쌓여 운명이 되는 것이었다. 노모가 50년간 한 일이 그것이었다. 윤 씨는 등잔 앞에서 책을 폈다. 그리고 썼다. 장사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 길은 돈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닦는 것이다. 최 씨가 왔다. 한양에서 내려온 그녀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금 놀이개는 여전히 달려 있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초라해 보였다. 얼굴에 그늘이 있었다. 노모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왔습니다. 노모가 고개를 들었다. 왔느냐? 최 씨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말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한양 장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노모가 대답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준비가 없었던 것이다. 최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님, 저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우님처럼요. 노모가 잠시 침묵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냐? 최 씨가 입술을 움직이다 멈추었다. 더 있습니까? 더 있는지 내가 말해야지. 내가 말할 수 없다. 최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노모가 말했다. 준비가 되면 오너라.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게 전부였다. 최 씨는 그 뜻을 그날은 알지 못했다. 준비란 무엇인지,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최 씨가 알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최 씨는 그 이튿날 한양으로 돌아갔다. 윤 씨는 대문 밖까지 배웅했다. 형님, 몸 잘 챙기십시오. 최 씨가 돌아보았다. 그 눈빛이 복잡했다. 부끄러움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인지. 아우님은 좋겠다. 그 말만 남기고 최 씨는 돌아섰다. 윤 씨는 그 등 뒤를 오래 바라보았다. 등이 작아 보였다. 금 놀이개를 달고 비단 치마를 입었으나 그 등이 작고 쓸쓸해 보였다. 윤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아려왔다. 바람이 불었다. 가을 바람이었다. 마른 잎이 길 위에서 빙글 돌았다가 가라앉았다. 윤 씨는 돌아서며 생각했다. 형님이 언젠가 준비가 되기를. 그것이 진심이었다. 그해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밤 노모가 윤 씨를 불렀다. 등잔 앞에서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천으로 감싼 물건이었다. 이리 오너라. 윤 씨가 무릎을 꿇었다. 노모가 그 물건을 내밀었다. 열어보아라. 천을 풀었다. 안에는 열쇠 하나가 있었다. 오래된 쇠 열쇠였다. 끝이 복잡하게 생겼고 자루 부분에 작은 새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머님? 봄이 오면 알게 된다. 노모가 다시 누웠다. 그것을 잘 간직해라.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다.
윤 씨는 그 열쇠를 가슴에 품었다. 차가웠다. 오래된 쇠의 차가움이 피부를 타고 들어왔다. 그러나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몸의 온기가 전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윤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그 열쇠 하나가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봄이 오기 전 아직 눈이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다. 노모가 전수하는 장사의 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검은 장부 5권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낡은 열쇠가 어느 자물쇠를 여는지, 그것은 봄이 와야 알 수 있었다. 겨울이 아직 남아 있었다. 봄이 왔다. 처마 끝에서 물이 떨어지고 마당 흙이 물러지고 감나무 가지에 연두빛 눈이 맺히던 날이었다. 노모가 아침부터 윤 씨를 불렀다. 그 열쇠 가지고 있느냐? 예, 어머님. 늘 품고 있습니다. 광에 들어가거라. 뒷광 말고 바깥광. 거기 바닥 왼쪽 귀퉁이에 돌이 하나 있다. 크기가 주먹만 하고 모양이 납작한 것. 그 돌을 들어 올리면 된다. 윤 씨가 바깥광 문을 열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왼쪽 귀퉁이에 납작한 돌 하나가 있었다. 들어 올리자 작은 쇠고리가 박혀 있었다. 고리를 당기자 바닥판 하나가 올라왔다. 그 아래에 나무 함이 있었다. 열쇠를 꽂았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함이 열렸다. 안에는 책 한 권이 더 있었다. 그리고 그 책 위에 작은 주머니 하나. 주머니 안에는 은자 10냥이 있었다. 책 표지에는 글씨가 없었다. 첫 장을 펼치자 글이 있었다. 이 돈은 씨앗이다. 씨앗을 땅에 심지 않고 쥐고만 있으면 썩는다. 그 아래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칠패 장터 면포 전 김서방. 이 사람을 찾아가거라. 내 이름을 대어라. 그가 길을 열어줄 것이다. 윤 씨는 책과 주머니를 들고 노모에게로 갔다. 노모는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윤 씨가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찾았느냐? 예, 어머님. 그 김서방은 나와 40년 인연이다. 내 남편이 처음 한양에 발을 들일 때 손 내밀어 준 사람이다. 지금은 나이 들어 아들한테 전을 넘겼지만 그 아들도 내 이름을 안다. 어머님께서 오래 준비해 두신 것이군요. 눈이 어두워지면서부터 준비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떠나기 전에 내 길 하나는 닦아 놓아야겠다 싶었다. 윤 씨의 눈이 뜨거워졌다. 어머님, 울지 마라. 아직 내가 살아있다. 노모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으나 그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한양에 가거라. 김서방 아들을 만나거라. 은자 10냥으로 첫 거래를 해라. 무엇을 살지는 내가 결정해라. 지금까지 배운 대로. 윤 씨가 무릎을 꿇었다. 혼자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혼자 결정해야 한다. 내가 옆에 없을 때도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사흘 후 윤 씨는 한양 칠패 장터에 섰다. 면포 전 김서방 아들은 40 즈음의 사내였다. 어머니의 이름을 듣자마자 눈빛이 달라졌다.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혔다. 박씨 어르신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예, 살아 계십니다. 다행이십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박씨 어르신 쪽에서 사람이
오거든 내 친자식처럼 대하라고. 그 말이 진심이었다. 사내의 눈이 웃었다. 입만 웃는 눈이 아니었다. 노모의 5번째 책에서 읽은 그 구분이 떠올랐다. 윤 씨는 그날 면포를 샀다. 흰 면포 20필이었다. 은자 8냥을 썼다. 나머지 2냥은 남겼다. 김서방 아들이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윤 씨는 스스로 알고 있었다. 모든 돈을 한 번에 쓰지 않는다. 예비를 남긴다. 이것이 노모의 2번째 책 1번째 가르침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광주 장터에 들렀다. 면포 20필을 그날 바로 팔지 않았다. 창고에 넣어두었다. 열흘을 기다렸다. 노모가 말했던 대로였다. 남들이 살 때 팔고 남들이 팔 때 사라. 열흘 후 인근 마을에 혼인이 3건 겹쳤다. 면포 수요가 갑자기 올랐다. 윤 씨는 그때 팔았다. 은자 12냥 반이 손에 들어왔다. 처음 씨앗 10냥이 12냥 반이 되었다. 이익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윤 씨는 웃었다. 돈이 불어난 것이 기뻐서가 아니었다. 노모에게서 배운 것이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낀 기쁨이었다. 그날 밤 노모에게 말했다. 12냥 반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노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틀렸다. 윤 씨가 굳었다. 무엇을 틀렸습니까? 열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일에만 기다렸어도 됐다. 혼인 날짜가 잡히면 사흘 전에 면포 수요가 가장 높다. 열흘 중 사흘을 더 기다린 셈이다. 다음에는 혼인 날짜를 먼저 알아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혼인 날짜는 마을 훈장이 제일 먼저 안다. 사주를 맞추러 오니까 훈장과 친해라. 윤 씨는 그것도 적었다. 여름이 왔다. 윤 씨의 거래가 조금씩 커졌다. 면포에서 시작해서 곡물로, 곡물에서 생선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그리고 한양을 한 달에 한 번씩 오가기 시작했다. 갈 때마다 노모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실전에 얹어보았다. 그 무렵 노모가 장사의 도 1번째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물때를 읽는 법이었다. 노모가 말했다. 장사에는 물때가 있다. 바다에서 물이 들고 나듯 시장에도 물이 들고 나는 때가 있다. 그 때를 모르면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없다. 물때는 어떻게 있습니까? 셋을 봐야 한다. 하늘, 땅, 사람. 하늘은 날씨와 절기다. 땅은 길과 창고다. 사람은 표정과 발걸음이다. 이 셋이 맞아떨어지는 날이 물때가 꽉 찬 날이다. 윤 씨가 받아 적었다. 하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노모가 천장을 향해 눈을 들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으나 그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는 것 같았다. 봄 가뭄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 여름 채소가 귀해진다. 이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 발 앞서 봐야 한다. 봄 가뭄 때 농부들이 무엇을 덜 심는지를 봐라. 농부는 물이 적으면 물 많이 먹는 것을 안 심는다. 그러면 그 작물이 여름 장터에서 나오지 않는다. 단순히 채소가 귀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채소가 귀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농부들을 만나야 하는군요. 봄에 만나야 한다. 여름에 만나면 늦다. 윤 씨가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동안 여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박자 늦었던 것이다. 남들이 채소를 찾기 시작할 때 내가 사러 다니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찾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물때 읽기의 첫 번째였다. 남들이 필요를 느끼기 전에 그 필요를 먼저 보는 것. 노모가 이어서 말했다. 땅을 봐라. 길이 달라지면 시장이 달라진다. 새 길이 뚫리면 그 길목에 새 장터가 선다. 새 장터가 서면 물건 수요가 달라진다. 한양 쪽에서 길을 고친다거나 다리를 새로 놓는다는 소문이 돌면 그 주변 마을 장터를 미리 봐두어라. 길 공사 소문은 어디서 듣습니까? 관청 심부름꾼들과 친해라. 그들이 제일 먼저 안다. 친해지는 법은 간단하다. 장터에서 그들이 지나갈 때 모른 척하지 말고 먼저 인사해라. 사람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셋째, 사람을 봐라. 장터 상인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 물건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다. 발걸음이 느려지면 팔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눈빛이 날카로워지면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뜻이고, 눈빛이 흐려지면 지쳐 있다는 뜻이다. 지친 상인이 있는 자리가 기회다. 지친 상인 자리가 왜 기회입니까? 지친 사람은 좋은 값에 팔기를 포기하고 빨리 팔고 싶어 한다. 그 사람에게서 적당한 값에 사면 그것이 이익의 시작이다. 단, 절대로 그 지침을 이용해서 억지로 깎으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지쳐 있다고 영원히 지쳐 있지 않다. 지금 내가 함부로 대한 사람이 나중에 내 거래처가 될 수도 있다. 장사는 5년, 10년이 아니라 평생이다. 윤 씨는 붓을 멈추었다. 지친 상인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군요. 예의가 아니라 투자다. 지금의 대접이 나중에 관계를 만든다. 사람 마음을 사는 법은 더 깊었다. 노모는 어느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윤 씨를 마주 앉혔다. 사람 마음을 살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윤 씨가 생각했다. 욕심입니까? 욕심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서두름이다. 서두름이요.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열린다. 처음 만난 날 마음을 얻으려 하면 오히려 문이 닫힌다. 사람은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을 본능으로 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척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척이 가능합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된다. 처음 만남에서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라. 그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그것을 알면 나중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다. 진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윤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먼저 빚을 주는 것이군요. 이익이 아니라. 노모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느냐? 예. 그것이 맞다. 그러나 빚을 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계산하면서 베푸는 것은 결국 들킨다. 그냥 베풀어라. 계산 없이. 그러면 상대가 스스로 갚고 싶어진다. 그날 윤 씨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실천했다. 한양 칠패 장터에 갈 때마다 만나는 상인들에게 먼저 안부를 물었다. 아이가 아프다는 상인에게는 다음에 올 때 약재를 하나 사들고 갔다. 창고 지붕이 새서 걱정이라는 상인에게는 광주 쪽에서 일 잘한다는 기와장이 이름을 알려주었다. 작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쌓였다. 반년이 지나자 칠패 장터에서 윤 씨를 모르는 상인이 없게 되었다.
위기가 처음으로 왔던 것은 그해 가을이었다. 윤 씨가 들여놓은 면포 30필이 장터에서 팔리지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한양 쪽 큰 포목상이 갑자기 헐값에 물건을 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상인의 면포가 윤 씨 것보다 한 필에 엽전 20잎이 쌌다. 창고에 면포가 쌓여갔다. 날이 추워지면 면포는 더 안 팔렸다. 윤 씨는 밤에 장부를 보다가 손이 떨렸다. 노모에게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님? 값을 낮춰야 합니까? 노모가 물었다. 그 포목상이 왜 갑자기 헐값에 풀었는지 알아보았느냐? 아직 모릅니다. 그것부터 알아라. 이유도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된다. 윤 씨는 이틀 후 한양에 다녀왔다. 알아낸 것은 이것이었다. 그 포목상이 채무가 생겨서 빨리 현금을 만들어야 했다. 창고를 비워 빚을 갚으려는 것이었다. 일시적인 것이었다. 노모에게 보고하자 노모가 말했다. 그러면 기다려라. 그 상인이 창고를 비우고 나면 다시 물건이 귀해진다. 그때 팔아라. 그 사이에 자금이 묶입니다. 그 2냥이 있느냐? 처음 씨앗 10냥에서 남긴 2냥. 예, 지금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럴 때 쓰는 돈이다. 장사에서 예비금을 남기는 이유는 여유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위기가 왔을 때 버티기 위해서다.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위기가 지난 후에 선다. 한 달 후, 그 포목상의 창고가 비었다. 시장에서 면포가 귀해졌다. 윤 씨는 그때 남은 30필을 팔았다. 처음 들여온 값보다 한 필에 15잎이 더 받았다. 위기가 이익으로 뒤집혔다. 경쟁자가 나타난 것은 2년째 접어들면서였다. 광주 장터에 새 상인이 들어왔다. 30대 초반의 사내였다. 발이 빠르고 말이 청산유수였다. 취급 품목이 윤 씨와 정확히 겹쳤다. 면포, 곡물, 생선. 거기에 값을 조금씩 더 낮게 불렀다. 손님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 씨는 그 사내를 관찰했다. 빠르고 날쌘 것은 맞았다. 그러나 뭔가 서두르는 기색이 있었다. 손님을 붙들 때 조금 집요했다. 가격 흥정을 할 때 표정이 급했다. 노모에게 말했다. 어머님,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값을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노모가 고개를 저었다. 값을 낮추면 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값으로 싸우지 마라. 값은 누구나 낮출 수 있다. 낮출수록 서로 망한다. 값이 아닌 것으로 이겨야 한다. 값이 아닌 것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신용이다. 관계다. 그것은 새로 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다. 윤 씨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러니까 제가 쌓아온 것들이 지금 싸우는 무기가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미리 싸우라 했다.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에, 위기가 오기 전에, 필요하기 전에 싸는 것이 진짜다. 윤 씨는 그날부터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전략이었다. 기존 손님들을 더 정성껏 대했다. 값을 내리지 않는 대신 면포 살 때 끈 하나를 더 얹어 주었다. 곡물 살 때 조금 더 담아 주었다. 이름을 기억해서 불렀다. 그 집 자녀 혼인 날짜를 기억해서 먼저 축하했다. 새 상인은 3달 후에 떠났다. 자금이 버티질 못했다. 낮은 값으로 팔다 보니 이익이 남지 않았다. 그 사내는 자본이 적었고
오래 버틸 기반이 없었다. 윤 씨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서두르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 그것이 노모의 책에서 읽은 것이었다. 겨울이 깊어지던 밤이었다. 노모의 기침이 더 잦아졌다. 의원이 다녀갔다. 기력이 많이 쇠하였다고 했다. 윤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노모의 방 앞에 앉아 기침 소리가 날 때마다 생강차를 끓였다. 새벽 2시 노모가 불렀다. 들어오너라. 윤 씨가 들어가자 노모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등잔이 그 얼굴을 비추었다. 주름이 깊었다. 머리는 새하였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으나 그 눈빛이 살아있었다. 50년을 살아 낸 눈의 빛이었다. 앉아라. 윤 씨가 무릎을 꿇었다. 오늘은 남은 것을 다 전해주겠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신데. 몸이 안 좋을 때 해야 한다.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윤 씨는 붓을 꺼냈다. 노모가 손을 들었다. 오늘은 적지 마라. 가슴으로 들어라. 윤 씨가 붓을 내려놓았다. 노모가 말했다.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것들은 방법이다. 물때 있는 법, 사람 마음 사는 법, 위기 버티는 법. 그것은 도구다. 도구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좋은 도구가 나쁜 손에 쥐이면 사람을 해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무엇입니까? 장사를 왜 하는가 하는 것이다. 윤 씨가 입술을 다물었다. 나는 50년 장사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항상 들고 다녔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잃었을 때도.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했다.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남편이 병으로 누운 날 알게 되었다. 노모가 잠시 멈추었다. 장사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물건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면포를 팔면 그 면포로 누군가 홀레복을 만든다. 내가 곡물을 팔면 그것으로 누군가 가족을 먹인다. 내 거래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닿는다. 그 무게를 알면 함부로 못한다. 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울지 말라고 했다. 참겠습니다. 장사를 크게 하고 싶으면 더 많이 연결해라. 더 많은 사람의 삶에 닿아라. 돈은 그 연결의 결과다.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연결이면 돈은 따라온다. 목적이 돈이면 연결이 끊기는 날 모든 것이 끊긴다. 노모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큰 며느리가 잃은 것이 그것이다. 재물을 목적으로 삼았으니 재물이 사라지자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관계를 목적으로 삼았다면 재물이 사라져도 사람이 남았을 것이다. 사람이 남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윤 씨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단단하고 뜨겁게 새겼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다. 나는 씨앗을 주었을 뿐이다.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린 것은 내가 했다. 그 공은 내 것이다. 긴 침묵이 흘렀다. 등잔이 흔들렸다.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가 갈라졌다. 노모가 낮게 말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줄 것이 아직 하나 남아있다. 무엇입니까, 어머님? 봄이 되면 알게 된다. 또 봄이었다. 윤 씨는 그 말의 무게를 이번에는 알 것 같았다.
봄은 새 생명이 오는 계절이었다. 그러나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있었다. 그 겨울을 버텨야 봄이 왔다. 노모의 몸이 그 겨울 속에 있었다. 윤 씨는 그날 밤 노모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등잔이 꺼질 때까지, 그 손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봄이 왔다. 처마 끝에서 물이 떨어지고 마당 흙이 물러지던 그 봄이 2년 만에 다시 왔다. 감나무에 연두빛 눈이 돋았다. 새 소리가 달라졌다. 아침 공기에서 흙냄새가 났다. 그러나 박씨 노모는 그 봄을 방 안에서 맞았다. 정월이 지나면서부터 몸이 급격히 기울었다. 기침이 밤마다 깊어졌고 죽도 반 그릇 이상 넘기지 못했다. 의원이 열흘에 한 번씩 다녀갔으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나이가 74이었다. 버티는 것이 이미 대단한 것이라 했다. 윤 씨는 장터 나가는 것을 줄였다. 아침에 죽을 끓이고 약을 다리고 노모 곁에 앉아 있었다. 노모는 그것이 못마땅했다. 장터 나가거라. 내 곁에 붙어 있지 말고. 어머님 곁이 더 중합니다. 장사는 하루 쉬면 이틀치를 잃는다. 잃어도 됩니다. 노모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게 웃었다. 이놈의 며느리. 그것이 꾸지람이 아니라는 것을 윤 씨는 알았다. 오히려 그 웃음 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담겨 있었다. 오래 참아온 것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그런 따뜻함이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다. 노모가 윤 씨를 불렀다. 광에 가거라. 바깥광 말고 안광. 들어가서 오른쪽 벽 아래를 봐라. 벽돌 하나가 다른 것보다 조금 나와 있다. 그것을 빼어라. 윤 씨가 안광에 들어갔다. 등잔을 들고 오른쪽 벽을 살폈다. 노모가 말한 대로 벽돌 하나가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손으로 당기자 벽돌이 빠졌다. 그 뒤에 구멍이 있었다. 구멍 안으로 손을 넣었다. 묵직한 것이 손에 잡혔다. 꺼냈다. 천으로 칭칭 감긴 항아리였다. 작은 항아리였으나 무거웠다. 천을 풀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은자가 쏟아졌다. 손으로 헤아렸다. 은자 200냥이었다. 윤 씨의 손이 멈추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접혀 있는 종이 하나가 있었다. 펼쳤다.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한양 7패에서 마포까지, 경기도 각지에서 충청도 일부까지. 23명의 이름과 그 아래 짧은 글이 각각 달려 있었다. 이 사람은 마포 나루 제일 큰 창고 주인이다. 내 남편과 30년 거래했다. 신뢰할 수 있다. 이 사람은 한양 유기전 비단전 주인의 매제다. 내 이름을 대면 문이 열린다. 이 사람은 충청도 소금 유통을 쥔 사람이다. 까다롭지만 한 번 거래가 트이면 끝까지 간다. 23명 하나하나에 노모의 손글씨가 달려 있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노인이 더듬더듬 쓴 글씨였다. 삐뚤고 흔들렸으나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윤 씨는 그것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노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막혀 있었다. 울음도 아니고 말도 아닌 것이 가득 차 있었다. 노모가 말했다. 울지 말라고 했다. 어머님, 왜 우느냐? 이것을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부터다. 손이 떨려도 하루에 한 줄씩 썼다.
2년이 걸렸다. 2년이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2년 동안 하루에 한 줄씩 썼다. 윤 씨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참을 수가 없었다. 어깨가 흔들렸다. 노모가 손을 내밀었다. 그 울퉁불퉁하고 거친 손이 윤 씨의 머리 위에 얹혔다. 잘했다, 우리 막내 며느리.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그 손 한 번이 윤 씨가 살면서 들은 어떤 칭찬보다 무겁고 뜨거웠다. 노모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봄비가 그친 맑은 날 아침이었다. 감나무에 새순이 돋아난 날이었다. 노모는 잠든 것처럼 봤다. 얼굴이 편안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다. 윤 씨는 그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차가워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바람 소리도 없었다. 새 소리도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 마당에서 감나무가 흔들렸다. 바람이 없는데도 흔들렸다. 윤 씨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편히 가십시오, 어머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최 씨가 달려온 것은 사흘 후였다. 한양에서 내려왔다. 초상 소식을 듣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슬픔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불안이었다. 조급함이었다. 마당에서 윤 씨와 마주쳤다. 최 씨가 말했다. 어머니가 뭔가 남기신 것이 있냐? 윤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최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야위었다. 한양 생활이 더 힘들어진 것이 보였다. 손등이 트고 거칠어져 있었다. 옷이 전처럼 반듯하지 않았다. 윤 씨가 말했다. 형님, 먼저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십시오. 최 씨가 멈추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이 되었다.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윤 씨는 마당에서 기다렸다. 감나무 아래 서서 기다렸다. 최 씨가 나왔을 때 눈이 붉었다. 내가 너무 했구나.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한테, 아우님한테도 내가 너무 했어.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분간할 어머니 손도 한 번 못 잡고 나갔어. 어머니가 나를 붙잡지 않으시더라. 그게 섭섭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 내가 먼저 잡았어야 했던 거야. 마당에 침묵이 흘렀다. 봄바람이 불었다. 윤 씨가 말했다. 형님. 왜? 형님도 어머님 딸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 씨가 입술을 떨었다. 나는 재물만 보고 사람을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크고 굵은 눈물이었다. 오래 참았던 것이 마침내 터지는 울음이었다. 최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윤 씨는 그 옆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등을 손으로 가만히 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쓸었다. 천천히, 오래. 그것이 전부였으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12해가 흘렀다. 윤 씨, 지금의 윤 씨 상단 큰어른은 한양 칠패 장터에서 가마를 내렸다. 비단 행렬이 멈추었다. 비복들이 좌우로 섰다. 상단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리고 집단 더미 옆에서 누더기를 뒤집어 쓴 여인과
눈이 마주쳤다. 12년이었다. 최 씨는 12해 동안 거듭 무너졌다. 한양에서 2번 더 거래를 실패했다. 땅을 팔았다. 기와 집을 팔았다. 마지막 문서까지 팔고 나자 남은 것이 없었다. 몸이 상했다. 의지할 곳이 없었다. 윤 씨를 찾아올 용기가 없었다. 그 사이에 윤 씨는 올라갔다. 노모가 주는 자 200냥을 씨앗으로 23명의 인맥을 길로 5권의 책을 나침반으로 삼아 걸었다. 처음 5년은 경기도와 한양을 오갔다. 다음 5년은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뻗었다. 마지막 2년은 상단을 꾸렸다. 거래마다 노모의 가르침을 얹었다. 물때를 읽었다. 사람을 먼저 보았다. 값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웠다. 위기가 오면 버텼다. 예비를 남겼다. 연결을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사를 왜 하는지를 잊지 않았다. 물건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연결되는 것. 그 연결이 누군가의 삶에 닿는다는 것. 그 무게를 항상 가슴에 두었다. 그것이 윤 씨 상단이 한양 최고의 상단이 된 이유였다. 장터 한쪽 윤 씨는 비복들을 손짓으로 물렸다. 혼자 걸었다. 집단 더미 앞에 쪼그려 앉았다. 최 씨와 눈이 마주쳤다. 최 씨의 눈이 흔들렸다. 도망치고 싶은 것인지, 울고 싶은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섞인 눈빛이었다. 아우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야. 형님이야. 윤 씨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12해 전 분가 날 코웃음 치던 얼굴이 아니었다. 금 놀이개를 달고 가마를 불러 돌아서던 등이 아니었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사람이었다. 늙고 지치고 허물어진 그냥 사람이었다. 윤 씨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세요, 형님. 최 씨가 그 손을 보았다. 한참 보았다. 그리고 잡았다. 윤 씨가 최 씨를 일으켰다. 최 씨의 손이 차가웠다. 거칠었다. 윤 씨는 그 손을 잡은 채 놓지 않았다. 오래전 노모의 차가운 손을 잡았던 것처럼. 어디 계셨습니까, 형님? 최 씨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꼴로 찾아갈 수가 없었다. 일찍 오셨어야죠. 아우님한테 어떻게? 내가 분가 날에. 그날 일은 지났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원망이 없었다. 정말로 없었다. 형님, 저희 상단에 오세요. 최 씨가 고개를 들었다. 일 있습니다. 형님이 할 수 있는 일이요. 나 같은 것이 뭘. 형님은 한양 생활을 12년 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요. 실패한 사람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우님, 형님,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남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고. 형님은 사람이 남아 있어요. 저한테.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크고 굵었다. 12해의 눈물이었다. 오래 삼키고 또 삼켰던 것이 마침내 떨어지는 눈물이었다. 윤 씨는 그 등에 손을 얹었다. 오래전 마당에서 했던 것처럼. 천천히, 오래. 그날 저녁 윤 씨는 혼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노모의 5번째 책이었다. 이미 수백 번 읽은 책이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다. 귀퉁이가 접혀 있었다. 첫 장을 펼쳤다.
사람은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산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파는 것이다. 이 이치를 끝까지 잃지 않는 자가 마지막에 선다. 읽을 때마다 달리 읽혔다. 처음 읽었을 때는 뜻을 몰랐다. 두 번째 읽었을 때는 뜻은 알았으나 실감이 없었다. 10번째 읽었을 때 비로소 한 겹이 보였다. 50번째 읽었을 때 두 겹이 보였다. 지금은 몇 겹인지 세지 않았다. 그냥 읽었다. 등잔이 흔들렸다.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윤 씨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오래전 노모가 앉았던 그 자리, 그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노모는 없었다. 그러나 없지 않았다. 벽에, 바닥에, 공기에 그 모든 것 안에 노모가 있었다. 50년을 살아낸 사람이 남긴 것들이 그 방 안에 고여 있었다. 윤 씨는 그것을 느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었다. 어머님, 잘 지내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등잔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가 고요해졌다. 윤 씨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듬해 봄, 윤 씨 상단은 한 가지를 새로 시작했다. 상단 창고 한쪽을 비워 어렵고 막막한 초보 장사꾼들에게 물건을 맡아두는 공간으로 내주었다. 돈을 받지 않았다. 자리를 빌려주고 처음 거래 연결을 도와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잡아주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장사가 되어서 베푸는 것은 이해하나 왜 공짜로 하느냐고 물었다. 윤 씨가 대답했다. 어머님한테서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 대답에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다.